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공인노무사 노동법 강의를 맡게 된 유승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올해 23년에 출제됐던 2차 시험 노동법 해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PPT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결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상당히 원래는 이게 1문하고 2문이 문제가 합쳐져 있는 건데 편의상 좀 나눴습니다. 문제를 다 읽지는 않고 좀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여기 상시근로자 수는 500명입니다. 500명이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이제 감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근데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 비상경영한 수용을 이제 거부를 했고, 그러자 이제 이 정리해고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는 업무 적합도, 근무 태도, 연령, 이 세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나눠서 보면 얘네 둘은 사용자측 요소이고 얘는 이제 근로자측 요소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협의 과정에서 연령을 이제 제외하면서 회사 공헌도 이제 추가를 했고, 결국 최종적인 선정 기준은 업무 적합성, 근무 태도, 임금, 회사 공헌도, 이렇게 선정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될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 포함해서 이제 60명이 최종적으로 이제 해고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요 갑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친절하게 이제 다른 해고 유효 요건, 그러니까 사실 정리해고를 하려면 크게 이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설정을 하고,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의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제외하고 이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서술을 하도록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법학이 법 해석학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를 쓰실 때는 적용되는 법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서는 이제 24조 2항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 그럼 이 업무 적합성, 근무 태도, 임금, 회사 공헌도, 이 네 가지를 해고 기준으로 정한 것이 타당한지,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본문이죠. 본문에서 이제 경영해고의 의의와 요건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이건 한 3-4줄 정도로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의미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해석론이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해석론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해석론이 대립하게 되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밝혀주는 게 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법 기준상 무엇이 이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인지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도 마찬가지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되는 경영상의 이유, 그다음에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서 이 해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해석론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이제 사용자 측 요소만으로 이제 족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이 경영상해고가 이제 98년에
이제 입법이 되는데 98년에 입법되는 과정을 보면 원래 경영상해고가 98년 이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인정됐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게 된 것은 결국 사용자에게 해고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전적으로 사용자 측 요소만 가지고도 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근로자 측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를 하면 결국 근로자 보호에 있는 거고, 어찌됐든 경영해고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측 요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좀 절충을 하는 견해이기는 한데, 절충을 하더라도 먼저 근로자 측 요소가 우선 고려돼야 되고, 여기에 이제 사용자 측 요소를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과거에는 이 사용자 측 요소만을 고려한 해고 기준의 설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한 예가 있으나, 현재에는 이 근로자들의 사정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함께 고려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해서, 현재 이 세 번째, 앞에서 보신 학설 대립과 관련해서 세 번째 견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 안에 근로기준법 24조에서 경영상 해고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이죠. 거기에서 이제 근로자 측 요소를 우선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와 함께 사용자 측 요소를 함께 고려 요소로 판단하는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검토로 들어오면, A 회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경영해고를 실시하면서 제시한 요 네 가지를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업무 적합성 당연히 사용자 측 요소죠. 근무 태도 사용자 측 요소입니다. 임금이 높으냐, 임금이 낮으냐, 이것도 사용자 측 요소죠. 그다음에 회사 공헌도, 이거 당연히 사용자 측 요소입니다. 그래서 A 회사가 경영해고를 실시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용자 측 요소만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해고의 해고 기준을 설정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 측 요소는 이제 전혀 반영되지가 않은 거고, 따라서 요 해석론에 따르면 요건 이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A 회사가 실시한 경영해고는 다른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기준 설정이 근로기준법 24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서 해고 자체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사실 이 해석론에서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정리한 입장에서 이제 해고는 무효라고 보게 된 거고, 만약에 나는 이 견해를 지지하고 싶다, 사용자 측 요소만으로 족하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시면, 여기에서 사용자 측 요소를 다 고려를 했어도 얘가 결론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유효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거는 결국 최근의 경향으로 보면 이 판례 입장을 반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판례는 이제 해고를 무효라고 본 예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음인데, 정리해고 과정에서 이제 폭력을 행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징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보면 요렇게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징계위원회 자격이나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징계위원을 선임을 할 때 소속 인사과장과 사업장이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를 이제 사측 징계위원으로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A 회사 소속 근로자
두 명을 그냥 노축징계위원으로 각각 위촉을 했단 말이죠. 대표이사가. 주체는 대표이사예요. 얘가 주체예요. 그리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이제 사전 통보나 요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직 3개월이 징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결국 요거죠. 징계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뢰 주장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의 소재에서 이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를 하고,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징계의 사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적 정당성하고 절차적 정당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성의 내용은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도 갖춰야 되는데, 사안의 경우에 요 징계사유 미통보,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요 부분이 과연 정당성을 잃은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 규정에 의해서 징계 절차 규정은 이제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것, 원칙적으로 그래서 징계 절차 규정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를 위반했을 때 무효라고 대법원도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징계 시 징계 사유의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의무가 있는지, 사안의 경우와 관련해서. 그러면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만 있고 소명기회 부여 등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 규정의 유무에 따라서 결국 준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당연히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준수 의무, 당연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문제는 자격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측징계위원은 사용자가 임의로 위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안과 관련해서 다시 따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측징계위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 구성과 관련해서 절차 정당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근로자 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노축징계위원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 의견을 대변해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임의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임의로 위촉은 불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장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안의 경우 결국 A 회사는 을을 징계하면서 징계사유 사전 통지나 소명기회 미부여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까지는 유효해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노축위원회 근로자 임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사안에서는 근로자 측의 의견 반영, 이게 있었는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별도의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견
의견 반영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용자가 임의로 위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게 되는 거고 해당 징계는 무효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죠. 이것도 이제 최근 판례를 좀 사례화한 건데요. 요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A 회사가 분할을 하죠. 분할을 해서 A 회사하고 B 회사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B 회사는 이제 플랫폼 관련 회사인 거고, 그래서 요 B 회사 소속의 근로자 병이 있어요. 이 병 등을 비롯한 사람들을 이제 A 회사로 전출 명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출 기업 간 인사 이동으로 이제 전출과 전적으로 나누는데, 이건 전적은 아니죠. 적을 바꾸는 건 아니고 전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은 그대로 B에 남아 있는 거고 A 회사에서 이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로자 파견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병은 여기 보시면 병은 A 회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여기 이제 파견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주장의 이제 타당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파견법 6조의 1을 주장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A 회사와 B 회사가 이제 근로자 파견 계약 관계에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전출과 파견의 이제 구별 문제인 거고, 그 전출과 파견의 구별 문제다 보니까 전출과 근로자 파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로자 파견의 이제 판단 기준, 과연 근로자 파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건지 판단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고, 여기와 관련해서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 유무, 원고용주 사업의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 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판결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얘가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일시적 간헐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해진 업이냐, 아니면 일시적 간헐적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냐, 이 두 가지가 결국 판단 기준이 될 거고, 요 계속 반복으로 행해지는 업으로서의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업으로 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원고용주인 A 회사의 사업 목적,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요건 이제 B 회사하고의 관계죠. 요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하면 근로자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전출에 해당한다. 전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은 여전히 B 회사에 남는 거죠. B 회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병은 이제 전출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파견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병의 주장은, 파견법을 적용시켜 달라는 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 이 문제 보겠습니다. A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대다수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입니다.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이제 단체 교섭을 해왔죠. 근데 결렬돼서 이제 직장 폐쇄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직장 폐쇄까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상호 양보의 가능성은 좀 고려가 됐어요. 근데 이게 결국
교섭이 타결된 건 아니죠. 만약에 교섭이 타결됐다라고 하면 노동조합에도 협약 체결 의무가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만 상호 양보 가능성이 고려됐다는 거는 아직 교섭 타결되기 전이란 얘기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2023년 3월 12일에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사용자가 계속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의 소재에서는 이제 항상 출발은 법 조문입니다. 81조 1항 3호에서 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을 하는 거고, 결국 사안의 경우에 A회사가 비금속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이제 의의하고 성립 요건 간단하게 밝힌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위임이죠. 단체 교섭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경우도 단체 교섭 거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위임과 관련해서 수임자의 자격 또는 범위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좀 밝혀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행했다거나 또는 성실교섭 의무에 위반한 경우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위임받은 자, 아직 교섭이 체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섭 타결에 이른 것은 아니거든요. 교섭 타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자와 여전히 단체 교섭 요구에 대해서 사용자는 응할 의무가 발생을 하고, 상호 양보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부하는 것, 요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의 경우에 회사의 거부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상컨대 상호 양보 가능성이 있었다 라는 점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부 사유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고, 요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 A 회사의 단체 교섭 거부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죠. C회사에서 C회사 근로자들이 가입한 C회사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규약 10조를 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사용자와 단체 교섭 개시 전에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고 단체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를 계속 수렴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인준투표제라고 볼 소지가 있는 거죠. 인준투표제라고 볼 소지가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노동조합 대표자인 갑이 별도의 총회 등을 거쳐서 총의를 수렴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기본급의 1%를 삭감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불법행위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해서, 그러면 문제는 이제 노조법 29조 1항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약 10조, 규약 제10조의 내용이 인준투표제에 해당하고, 이 인준투표제가 과연 무효냐 아니면 유효로 볼 거냐, 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인준투표제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거칠 의무가 없는 거고,
인준투표제가 유효라고 하면 물론 이제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을 좀 나눠서 보기는 해야겠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조합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내적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규약 위반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준투표제의 내용, 의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보통 인준투표제는 단체 협약 체결 전에 노동조합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서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인준투표제고, 유효성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는 이 인준투표제가 29조 1항에서는 대표자의 권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인준투표제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설에서는 이제 유효설과 무효설, 제한 무효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설은 당연히 노동조합은 민주성을 갖춰야 되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민주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거고, 무효설은 이 노조법 29조 1항이 강행규정이라는 거죠.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체의 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제한 유효설은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잘못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제한 유효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는 과거에 이제 무효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걸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서 인준투표제 자체는 무효다라는 입장에서 현재는 이제 제한 유효설의 입장으로 이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인준투표제가 대표자의 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면적 포괄적 제한이 아닌 경우, 요게 아닌 경우는 이제 유효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노동조합 내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규약에 대해서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유무효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부적 제한에 그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자라는 입장이 현재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토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동조합 대표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제한 유효설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제한 유효설의 입장이면 결국 인준투표제가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준투표제의 효과로서 이제 단체 협약이 가지는 효력으로는, 만약에 앞에서도 봤지만 무효설에 의하면 인준투표제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입장에 의하면 단체 협약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네, 유효설의 입장에 의하면, 인준투표제가 허용된다는 입장에 의해 버리면 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체 협약의 효력은 불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한 유효설의 경우에는 이게 대내적 제한에 그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한 유효설은 여기로 갑니다. 단체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 인준투표제를 위반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느냐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바도 있는데, 최근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인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이 내부적인 제한을 위반해서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불법행위로 보는 게 이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의 검토에서는 협약 체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없거든요. 이제 다시 좀 앞으로 가보면, 여기에서 보면, 규약 10조를 보면,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10조에서 보면,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고, 협약 과정에서 총의를 수렴한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지,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권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의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얘는 단순히 내부적 제한에 그친다는 거죠. 요 규약 10조는 내부적 제한에 그치는 거고, 따라서 인준투표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전면적 포괄적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얘는 유효고,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최종적으로 규약을 위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노동조합 대표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D회사에 이제 D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이제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369, 12월에 각각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경영 사정이 악화돼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니까 이제 특별 노사 합의를 하는 거죠. 특별 노사 합의를 거쳐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새로운 단체 협약, 23년 7월 20일에 이제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회사는 369, 12월에 각각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2023년 3월 및 6월 상여금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서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상여금 지급 조건도 낮아졌고 일부 상여금의 경우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새로이 체결된 거죠. 요 단체협약은 결국 종전의 근로조건을 낮춘 것에 해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노동조합이 과연 근로조건을 낮추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요 일부 포기가 가능한지, 이미 3월, 6월의 경우에는 7월 20일에 단체협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3월, 6월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이 청구권을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포기가 가능한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의 소재를 보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조건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미 발생한 청구권을 단체협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에서 크게 이제 의의와 내용으로 보면, 결국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부분에 속하는 부분은 강행적 효력과 이제 보충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채무적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우선은 저희는 이제 규범적 효력을 기준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규범적 효력과 관련해서 그럼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한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설은 크게 이제 부정설하고 긍정설, 이게 유설이라고 쓰셔도 되고 이 무효설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부정설의 경우는 이게 무효설이죠. 예. 헌법이나 노조법 규정을 보면 근로조건의 유지 내지 향상을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유지 향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더 높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하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이나 노조법의 문헌 그대로 물리 해석상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시킬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긍정설은 헌법이나 노조법의 전체적인 취지는 뭐냐면 협약 자치란 말이에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협약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 자치에는
유지 향상뿐만 아니라 하회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설은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판례는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협약 자체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다만 어느 경우에 한해서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는 이제 저도 이 협약 자체의 원칙상 긍정설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건 이제 유효라고 전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강행적 효력의 한계로서는 이제 규범적 부분,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강행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강행적 효력은 일정한 제한을 가지는 거죠. 물론 당연히 강행법규 위반을 해서도 안 되고, 한데 개별 근로자의 권리 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죠.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수권이나 동의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학설도 큰 이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검토로 들어가시면 7월 20일 날 어찌됐든 체결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니까 강행적 효력을 가지죠. 이제 불이익한 변경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불이익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긍정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당연히 유효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부정설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요건 단체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단체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고 결론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긍정설로 가죠. 긍정설로 가서 이제 불이익하게 변경한 내용이지만 유효고, 그 내용 자체도 현재의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경영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당해 단체협약은 유효다. 근데 다만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단체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3월하고 6월 상여금 청구권이 이미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포기한다라는 합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안에서 개별적인 수권이나 동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의 한계에 해당해서 결국 포기 효력은 3월, 6월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9월, 12월 상여금에 한해서 이제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이 되는 거고, 3월, 6월에 발생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자는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좀 간단하게 결론만 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